안녕하십니까. 주요 절삭 가공의 개요를 수업하게 된 신원장입니다. 오늘은 절삭 가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절삭 가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 어느 정도 설명을 달아놨고요. 이 절삭 가공이라는 부분은 기계 분야, 금속 분야에 관련된 자격이라든지 이론, 전공학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배워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한 산업 분야로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을 키워왔고 기간 산업으로서 커왔고 또 아직도 많은 제품을 생산할 때 많은 경우 제품을 생산할 때 절삭 가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삭 가공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기말과제로 작성한 전자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책은 목차를 클릭하시며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원하는 페이지에서 봤던 페이지에서 다시 목차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갈피를 이용해서 또 원하는 페이지로 갈 수도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주요 절삭 가공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구성은 절삭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무엇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는지 학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절삭 가공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절삭 가공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선반, 밀링, 그리고 밀링과 선반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CNC 가공, 그리고 드릴 가공, 연삭 가공,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이론으로 페이지를 이동하겠습니다. 절삭 이론은 회전하는 절삭 재료와 공구와의 물리적인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절삭은 공작물을 공구, 칼이죠. 칼을 이용해서 깎아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꽝 때려서 만드는 소성 가공, 쇠를 녹여서 만드는 주조 가공, 그리고 공작물이 될 대상물, 재료를 이용해서 칼이나 공구를 이용해서 깎아서 만드는 절삭 가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쇠입니다. 연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쇠는 사람의 힘으로 깎기 힘들고 기계로 깎는다 하더라도 한정되고 통제가 가능한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회전력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절삭 재료를 회전시키든 공구를 회전시키든 회전하는 절삭 재료와 공구와의 물리적 관계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공작물이 지금 깎일 대상의 공작물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를 갖다 대면 깎는 힘, 주불력, 그리고 이 사이에 틈이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꽉 밀어붙이는 힘, 그 밀어붙이는 힘에 반대되는 반작용의 힘인 배분력, 그 다음 공작물을 깎고 나면 다음 부분을 또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공구를 이송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송을 시키는 이송물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을 절삭저항의 3분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말로 구성인선, 영어로 built-up 엣지라고 하는 구성인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작물을 깎고 나면 깎인 재료가 튀어나오겠죠. 그것을 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큰 마찰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못하면 공구에 붙을 수도 있는데요. 공구에
붙게 되면 얘는 날처럼, 공군 날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군알이 변형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그것을 모서리가 성장했다 해서 빌트업 엣지라고 부릅니다. 빌트업 엣지는 생기게 되면 자기 혼자 생기지 않고 다른 칩들을 들러붙게끔 해서 성장을 하고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을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왜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떨어져 나갈 때 충격을 주게 되며 공작물의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성인선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빌트업 엣지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는 절삭이 잘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절삭 저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라든지 절삭의 깊이라든지 절삭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 봐서 어떤 경우에 최적의 절삭 조건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재료에 따라 다르겠죠. 일감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무른 정도에 따라 이 조건들은 다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현장에서는 연구한 이 연구값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술력이라고 하죠. 절삭할 때 발생하는 칩을 보면 부드럽게 떨어져 나가는 유동형 칩, 탁탁탁탁 끊겨 나가는 전단형 칩, 마치 뜯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균열형 칩,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열단형 칩, 이렇게 있는데, 공작물의 표면은 전단형이나 균열형이나 열단형이나 좋지 않고 유동형 칩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유동형 칩이 생성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 결국 공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동형 칩은 중간중간 끊어질 수 있도록, 저절로 끊어질 수 있도록 칩 브레이커를 공구 끝에 달게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절삭 가공의 선반 가공과 밀림 가공, CNC 가공, 드릴 가공, 연석 가공, 이 5가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선반과 밀림 가공입니다. 이 두 가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 절삭 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작물이나 공구 중에 하나는 회전을 하여야 되는데, 선반 가공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을 통해 나오는 제품은 거의 원통 모양입니다. 밀림 가공은 공구가 회전합니다. 그래서 밀림 가공은 직사각형 같은 각진 제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밀림 가공이 더 다양한 제품을 만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는 원통형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우리 일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공장이라든지 현장에서는 회전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원통형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반 가공과 밀림 가공을 둘 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공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공하는 것을 CNC 가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가공을 보겠습니다. 선반 가공은 공작물을 물려놓고 회전시키고 그 상태에서 공구를 갖다 대며 이동시키면서 원하는 원통형 공작물을 제작하는 가공입니다. 선반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반을 공부하다 보면 각각의 부속품들을 불러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명칭을 알아야 될 텐데요. 지금은 개요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부분들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대는 주축, 스핀들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아까 회전을 일으킨다고 했었죠. 공작물이 회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작물에다가 주축대에다 공작물을 물립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가 달려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축대는 회전을 하는데 얘가 잘못 물리면 회전 시 진동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심압대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주축대와 심압대는 공작물을 원통 회전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복대는 공구를 앞뒤로 움직이게끔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공작물에 공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모양으로 깎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만 들어서 부족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그 가공하는 것들을 보시라고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테크킹 선생님의 영상과 다밍쌤의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선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선반의 종류는 방금까지 설명했던 일반적인 보통 선반과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자동 선반, 정면 선반, 터리 선반, 공구 선반, 탁상 선반, 차륜 선반, 수직 선반 등 여러가지 선반 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반의 종류가 지금 전통적인 분류이긴 한데 훨씬 더 많은 선반의 종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선반도 제품이기 때문에 선반이라는 제품을 파는 회사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류의 선반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끔 설명한 것이 선반의 종류입니다. 직접 접하면 쉽게 아실 수 있겠으나 지금은 개요 차원에서 이런 종류의 선반들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S에서는 선반을 규격으로 부릅니다. 각각의 규격, 선반의 크기를 무엇으로 나타내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 센터, 아까 얘기했던 주축대와 심압대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공작물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겠죠. 그 다음 베드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 또한 공작물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길이 방향으로 큰 것이 양센터의 최대 거리, 두께 방향으로 얼마나 큰 것이 신지가 베드의 스윙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복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또한, 그 스윙 범위 또한 공작물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반은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목차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밀링 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머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밀링 머신은 회전축이 세로 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회전축이 가로 방향으로 달려 있고요. 공구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할 것이고, 수평 밀링 머신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구 날이 닿는 면이, 얘는 수직 밀링 머신은 공작물을 좁은 곳으로 가공하게 될 것이고요. 수평 밀링 머신은 공작물의 넓은 면을 가공하게 될 것입니다. 밀링 작업으로 가능한 방법들은 그 커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링은 사실상 커터를 개발하여 달면 거의 모든 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뒤에서 배우게 되는 CNC 밀링 머시닝 센터, 공구를 교환해서 사용하는 머시닝 센터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하는 제품을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제품이 생산되고 있죠.
밀링머신 또한 제품으로서 개발된 용도에 따라서 만능 밀링머신, 모방 밀링머신, 나사 밀링머신, 램형 밀링머신으로 나뉩니다. 만능 밀링머신은 여러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밀링머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래에는 머시닝 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방 밀링머신은 제품을 갖다 놓고 그 제품 그대로 옆에서 모방해서 깎을 수 있는 형태의 밀링머신입니다. 나사 밀링머신은 나사를 사용하는 밀링머신이고요. 램형 밀링머신은 램이라고 해서 피스톤과 비슷한 것인데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주축 부분을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램이 재료의 앞뒤를 왕복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할 수 있도록 한 밀링머신입니다. 역시 밀링머신의 크기도 KS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크기로 표시를 하고요. 테이블의 상하 이송거리가 최대 크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것을 호칭번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밀링머신이 절삭하는 속도는 밀링 커터의 지름 그리고 그 회전수를 파이와 곱하게 되면 원주의 회전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분으로 계산한 것이 회전수입니다. 절삭 속도입니다. 절삭 속도는 공구의 끝에서 접선 방향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절삭 속도는 왜 계산하냐면 적절한 절삭 속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단단한 재료에 빠른 절삭 속도를 두면 마찰열이 커집니다. 너무 무른 재료를 천천히 깎으면 재료가 뜯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칩의 형태가 바뀌겠죠. 그래서 공작물의 경도가 높으면 저속으로 절삭하고요. 커터달이 빠르게 마모되면 절삭 속도를 낮추어 절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터달의 이송 속도도 계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커터달의 이송 속도가 한 개의 이송 속도는 1회전에 이송하는 거리는 날 한 개가 이동하는 거리와 날의 개수와 같습니다. 날의 개수가 10개고 날 한 개당 요만큼씩 움직이면 요거의 10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날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런 계산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자주 쓰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의 속도를 이용하여 이송 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밀링 작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친구들은 클릭하여 테크킹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로 돌아가겠습니다. CNC 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가공은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 숫자와 코드를 이용해서 공작 기계를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이 코드도 개발했고요. 그 코드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 직접 절삭을 시행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절삭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조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의 교환을 자동으로 시행시켜 주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래밍을 한번 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래밍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NC 기계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서버 검출 기구가 존재해야 됩니다. 서버 검출 기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센서나 아니면 리밋 스위치 같은 것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알 수 있게끔 감지장치를 둔 후 이 감지장치가 CPU로 또는 기계적인 제어로 주축에 신호를 보내서 컨트롤러에 의해서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서버 기구입니다. 리졸버라는 것도 있는데 CNC 공작 기계의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로 속도와 위치를 표시하는 일종의 회전형 피드백 장치가 리졸버입니다. 엔코더라는 것이 있는데 CNC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실제 테이블의 이송량을 감지하는 장치가 엔코더입니다. 리졸버와 엔코더에 대해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으니 이런 장치들이 존재한다, 필요한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NC 프로그램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G코드, M코드, F코드, S코드, T코드로 사용되어 있으며 F와 S와 T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몇 번 사용하게 되고 G코드와 M코드는 주요한 코드로서 계속해서 명령을 집어넣게끔 하는 코드입니다. G코드와 M코드는 그래서 종류도 많고요. 이것들을 알아두시면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목차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릴 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은 드릴날을 사용하는데 드릴날의 이론적 접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릴은 생각보다 드릴 가공이 쉽게 파지지 않는데요. 적절하게 드릴날이 깎아낸 칩을 이 홈을 통해 배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깎였던 칩이 남아 있어서 구멍을 파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드릴은 그 모양에 따라 그리고 그 역학적 계산에 따라 날끝각과 여유각, 비틀림각 등의 이론적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며 드릴 홈을 따라서 나타나는 좁은 면인 마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닝은 드릴날을 사용하다 보면 날끝이 무뎌지는데 이것을 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시닝이라고 합니다. 드릴의 종류는 드릴의 구조에 따라서 일체형 드릴, 이음매가 있는 드릴, 날만 붙인 드릴, 그리고 바이트가 붙어 있어서 드릴날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하는 드릴, 그리고 조립 드릴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릴날 자체가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형 드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루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비틀림 각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드릴날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드릴은 날이 중요합니다. 드릴 작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김남식 선생님이 작업한 드릴 가공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작한 NCS 밀링 가공
편의 밀림 가공의 드릴 편을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목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연삭 가공이 하나 남았네요. 연삭 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 가공이란 공작물 재료보다 단단한 입자를 결합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걸 결합해서 애시당초에는 돌이었겠죠. 돌가루 같은 것을 결합해서 입자 하나하나가 나르의 역할, 커터의 역할을 해서 갈아내는 작업이 연삭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수 정밀도가 높게 되고 표면의 깨끗한 정도가 좋게 됩니다. 연삭 가공의 종류는 평면 연삭과 원통 연삭 크게 둘로 나뉘고요. 원통 연삭은 바깥지름과 안지름 그리고 센터리스 연삭 이렇게 나뉩니다. 센터리스 연삭은 바깥지름과 안지름을 한꺼번에 연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수연삭이 있습니다. 크리피드 연삭과 전해 연삭 등이 있습니다. 갈아내는 것을 연삭이라고 합니다. 이 연삭 작업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링크를 걸어놨으니 링크를 통해서 작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연삭 작업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제작한 영상 자료는 찾지 못하였고 각 기업체에서 교육용으로 홍보용으로 만든 영상들이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 학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연삭기의 종류는 원통 연삭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삭도 회전력을 이용해서 연삭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삭기도 계속 원통형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요. 테이블이 왕복하는 테이블 왕복형과 즉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겠죠. 공작물을 이송하죠. 숫돌대, 숫돌바퀴를 물어놓은 그 숫돌대를 왕복시키는 숫돌대 왕복형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공구가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공구인 연삭 숫돌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삭 숫돌의 옆면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플랜지 컷형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만능 연삭기로 원통형 연삭기를 나누게 됩니다. 연삭 중에 내면 연삭은 좀 특이한 연삭입니다. 내면 연삭을 보면 안쪽 면을 깎아내야 되는데 숫돌바퀴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숫돌바퀴를 고정시키고 회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센터리스 연삭을 사용하는데 센터리스 연삭은 공작물의 중심을 고정시키지 않고 숫돌바퀴들로 연결하여서 조정 숫돌바퀴, 얘는 크게 연삭 작업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이 숫돌바퀴들과 거리와 위치를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숫돌바퀴입니다. 이걸 이용하여 센터리스 연삭을 사용합니다. 연삭 작업에서는 연삭액이 반드시 사용되며 연삭액에 필요한 조건들은 칩을 원활하게 배출해야 되겠고 연삭액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다듬질이 정밀한 정도가 향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구를 즉 연삭 숫돌을 보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삭액 자체가 부식을 방지하고 그리고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성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삭액을 사용했을 때 예측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때도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삭 작업에서 중요한 내용은 숫돌바퀴입니다. 숫돌바퀴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숫돌입자, 즉 입자 하나하나가 공구날, 커터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얘를 하나하나를 뭉쳐서 바퀴를 만들겠죠. 그렇다면
입자들을 결합해야 될 것입니다. 결합하는 결합제가 있지요. 그리고 결합을 하다 보면 원하지는 않았지만 기공이 생기게 되는데 기공 또한 이 연삭숫돌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삭숫돌은 숫돌 입자가 무엇인지, 결합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통해서 연삭숫돌의 성질을 파악하게 되며, 그래서 이것을 숫돌받기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하신 민디쌤이 계신데, 역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찾아가셔서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절삭 가공의 종류와 각각의 절삭 작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절삭 작업의 방법과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